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그레이션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델파이 과정이고요. 마이그레이션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자,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이고요. 저는 RAD 스튜디오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는 내용 또는 평상시 궁금했던 내용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또는 테크 게시판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 프로그래밍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로 집중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자, 엠바카데로의 아타나스 포포브 본부장은 개발자가 고민하는 마이그레이션 논쟁 해소를 위한 7가지 핵심 방안이라는 글을 그,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총 7가지 핵심 방안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들과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이그레이션에 한 경우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고 수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는 마이그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큰 이슈죠. 유니코드를 대응하는 방안들, 그리고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예전 컴포넌트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내용들도 총 기술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엠바카데로의 아타나스 포포브 본부장은 개발자가 고민하는 마이그레이션 논쟁 해소를 위한 7가지 핵심 방안이라는 글을 등록했습니다. 자, 저희 대부기어에서는 테크 게시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7가지 핵심 방안으로는 UI 업데이트, 모바일 앱 개발, 멀티티어 구조로의 확장, 웹화, 통합, 혁신, 레거시, 논쟁, 극복입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그 해당 주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더 좋아지는 내용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UI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이전 버전의 소스 코드를 최신 버전에서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뀐 게 거의 없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 마이그레이션 작업과 UI 업데이트 작업을 함께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UI 업데이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UI를 개선하면 아주 좋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매우 큰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UI 업데이트는 재개발 수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작은 작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UI 업데이트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그 수많은 화면 중에서 메인 화면을 변경해서 한 번에 그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스타일을 적용을 하거나 아이콘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들은 그리드, 버튼, 레이아웃 등의 UI 컨트롤들을 변경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작은 작업으로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RAD 스튜디오도 최근 UI 개선 작업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메뉴를 정리하고 새로운 다크 테마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아이콘을 심플하고 일관되게 변경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졌고 아주 멋있다는 그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에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윈도우즈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0에 맞춰 UI를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RAD 스튜디오는 윈도우즈 10 룩앤필을 적용할 수 있는 VCL 스타일 윈도우즈 10 전용 컴포넌트, 그리고 윈도우즈 10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WinRT 기반 컴포넌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더 멋지고 최신 운영체제 룩앤필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번에 10.2.2에 그 새로 도입된 다크 테마입니다. 자, 느낌이
훨씬 확실히 달라졌죠.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의 아이콘도 전반적으로 심플하고 일관되게 변경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 RA 스튜디오 아이콘 디자인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콘으로 역할을 표현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역할을 인식 가능한 디자인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연관된 공통 테마 아이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모든 다이얼로그 아이콘은 대여 상자를 포함했고, 그리고 파이어 닥에는 붉은색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등, 자, 공통 테마의 아이콘을 갖고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아이콘만 보고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대담해지고 다채로운 명확한 디자인이 이번에 적용됐습니다. 자, 색상을 사용할 때도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벡터화되고 명확한 그리고 인식 가능한 그런 형태로 디자인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디자인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워진 컴포넌트 아이콘이고요. 자, 다크 테마에서도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PNG 포맷으로 아이콘을 제작했기 때문에 일부 내용들은 투명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10 기능을 룩앤필을 지원하는 윈도우즈 10 VCL 컨트롤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자세히 보기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10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WinRT 기반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거나 어떤 컨텐츠들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컴포넌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10 VCL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들이 윈도우즈 10에 맞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파이어몽키에서도 동일한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0.2.2에 추가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T 카드 패널은 여러 장의 카드를 관리하는 패널이고요. 제스처, 손가락으로 터치 모니터에 넘기면은 여러 장의 카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하단의 샘플 경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 스택 패널, 어떤 컨트롤들을 정렬을 같이 일관되게 정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패널이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 10 룩앤필에 맞게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T 데이트 피커 그리고 T 타임 피커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개발입니다. 어느덧 스마트폰 채택률이 7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없는 사람 빼고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제품과 사업에서도 모바일 앱을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상품이 되었죠. 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RA 스튜디오는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로 안드로이드 iOS용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VCL로 개발하고 계시다면 파이어몽키도 금세 공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앱 개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 작은 규모의 앱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팀이나 모바일이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앱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화면이 조금 멋지지 않아도 기능이 적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앱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큰 규모의 앱을 계획하고 구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멋지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기본 제공하는 수십 종의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적용해 보시거나 또는 해당 스타일을 마음에 들게 수정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드파티 앱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때는 하나의 코드, 하나의 팀, 하나의 스케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소스 코드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코드, 하나의 팀의 주요 장점은 자,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더 인상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생산성이죠. 하나의 소스 코드로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앱 개발을 위한 모든 작업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복잡성과 비용이 감소되겠죠. 자, 그리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주도와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멀티 디바이스 앱을 개발하기 위한 시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리고 윈도우, 맥 네 가지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눅스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나 또는 태블릿이 있어야 되고 그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USB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에 자,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몇 가지 설정만 하면은 바로 그 폰으로 빌드해서 컴파일하고 실행까지 하고 디버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이폰은 약간 복잡합니다. 우선 애플 개발자 계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맥이 필요합니다. 대신 한 팀에 여러 명의 이제 델파이 개발자가 아이폰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맥만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맥미니 같은 걸 하나 사무실에 준비해 놓고 나머지 개발자분들은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델파이 또는 C++ 빌더에서 해당 맥에 설치되어 있는 PA 서버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PA 서버의 IP 포트를 설정함으로써 맥에 연결해서 개발, 컴파일, 실행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VCL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OX10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PA 서버를 맥에 설치한 다음에 실행하고 IDE에서 해당 PA 서버와 IP 포트를 연결해서 자, PA 서버는 원격 디버깅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개발 사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제일 왼쪽에는 수협에서 어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앱이 델파이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앱들이고, 요거는 CCTV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고, 자, 요거는 저희 이제 모바일 고급 과정을 진행하는 오상현 실장님 계신데 그분이 만든 스키장 앱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영어 학습용 앱,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앱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앱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앱들에 비해서 UI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기능만 딱 만든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자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업무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UI도 예쁘고 기능도 아주 멋진 그런 앱을 개발하고 싶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꼭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개발해서 한번 개발해 보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멋진 UI 그리고 기능들을 구현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모바일 개발 사례 링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스키장 앱을 개발한 오상현 실장님께서 얼마 전에 파이어몽키 디자인할 수 있는 멋진 컴포넌트 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라피드 디자인과 라피드 디자인 차트 이 두 가지 앱들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멋진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컴포넌트입니다. 구입 또는 자세한 내용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fmxdesig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티어 구조로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모바일 웹, 사물 인터넷 등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와 서비스들에게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DBMS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또는 주변의 사물들에 있는 정보들도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CS 방식이라면 이제 멀티티어 아키텍처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실 아키텍처의 변화는 어렵고 만만치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엠바카데르는 이런 아키텍처 변화를 좀 더 쉽게 만들어줄 RAD 서버와 같은 훌륭한 멀티티어 아키텍처 지원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CS 구조의 프로젝트를 멀티티어 구조로 다시 작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구축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처음 시작하기에는 두려웠지만 실제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바와 같은 다른 언어로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서버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투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GUI 그리고 업무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DB 액세스 기능을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구현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DB 서버와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 별다른 서버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반면에 이제 멀티티어는 그 클라이언트와 DB 서버 사이에 중간 계층이 포함됩니다. 자, 전통적인 모노리틱, 일명 통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로직과 DB와 연결하는 그런 로직들이 그 미드웨어 서버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자, 요즘 뭐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미드웨어 서버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 각각의 역할별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작은 서비스들로 구성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RAD 서버를 이용해서 멀티티어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자세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RAD 서버는 델파이와 C++ 빌더로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백엔드 솔루션입니다.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배포하는 기능들을 일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델파이와 C++ 빌더에 REST 그리고 JSON API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보통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을 합니다. 자, 미드웨어 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DBMS와 연결하고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합 미드웨어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엣지웨어, 그리고 그 사용자 관리, 그룹 관리, 접근 제어, 그리고 API 분석 등과 같은 그런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푸시 알림, 위치, 그리고 근접성, 비콘펜스 등과 같은 기능들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는 REST API 서버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하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요건 간략하게 설명됐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자, REST 서비스에 손쉽게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버가 JSON 포맷의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JSON 포맷을 구문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데이터셋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Auth2라든지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JSON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변환해주는 그 어댑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과 테스팅이 가능한 REST 디버거 같은 주변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단에 따라하기 형태로 앞에서 만들었던 RAD 서버
데이터와 연동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기 편한 데이터셋 기반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동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웹API, 웹파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고객들도 웹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엠바카드루는 작년 8월에 센차이 EXT.js 기술과 유니-GUI라는 기술을 인수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웹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현재 엠바카드루는 EXJS와 유니-GUI 그리고 RAD 서버를 통합해 현재 개발 방식을 유지하며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 사실 이 기술은 저도 아직 학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습한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웨비나를 통해 찾아뵙겠고요. 그 전에는 센차의 EXT.js와 그리고 유니-GUI 웹 앱 개발하는 그 정보를 해당 링크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세일즈포스닷컴,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버와 같은 서비스의 데이터와 연동이 필요하실까요? 자, 이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와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통합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엠바카드루는 C 데이터사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는 파이어닥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DBMS 사용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클라우드 또는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데이터와 연결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컴포넌트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게딧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트라이얼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에디션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DBMS 데이터셋 기반으로 파이어닥 드라이브로 각각의 이제 서비스별로 파이어닥 드라이브로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게딧 패키지 매니저에서 한번 설치해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빙,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엑셀 그런 것도 가능하고 엑셀이라든지 세일즈포스닷컴,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과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부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들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CRM 그리고 마케팅, ERP, 협업, NoSQL, 빅데이터, 이커머스, 파이낸스 등 총 100여 개 이상의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동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와 연동하는 그런 내용들의 아티클이 몇 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와 연동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세일즈포스와 데이터 연동하기, 그리고 트위터와 데이터 연동하기 등등 몇 가지 데이터와 연동하는 내용들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입니다. 작년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가 7조 원대로 23%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비콘이죠. 자, 비콘은 RAD 스튜디오에서 무료 컴포넌트로, 기본 컴포넌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손쉽게 비콘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RAD 스튜디오는 혁신의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콘 외에도 블루투스 그리고 블루투스 LE, 레이스 클라이언트와 넷 HTTP 클라이언트 그리고 TCP, IP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 연동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사물 인터넷 장비 또는 센서와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 델파이 많이 사용하죠.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링 등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같이 섬세한 작업과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델파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안드로이드와 그
RFID 리더와 바코더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자르 파일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연동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내용도 저희 테크 게시판에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다양한 사물 인터넷 장비들과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델파이 또는 C++ 빌더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콘 펜스라는 기술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비콘 펜스는 크게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콘 존 펜싱 그리고 비콘 맵 펜싱. 자, 존 펜싱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의 입장 또는 퇴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비콘은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생을 하고요. 그 신호를 모바일 앱에서 받아서 약 3가지의 신호를 받으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진입하거나 퇴장할 때 감지하고, 자, 그래서 구역별로 설치된 비콘 신호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콘 맵 펜싱,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신호를 받아서 그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길을 안내를 하죠. 하지만 실내에서는 위성 신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콘을 실내에 설치한 다음에 그 신호를 통해서 실내외에서 길 찾기 또는 지정 구역의 입퇴장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비콘 맵 펜싱입니다. 자, 이 비콘 맵 펜싱에는 맵 에디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맵 에디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도를 올려놓고 배율을 지정한 다음에 지도 위에 비콘을 설정하고, 그리고 경로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등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 비콘 펜스가 구현된 앱이 실행을 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비콘 펜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데모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비콘 존 펜싱 이런 데모가 있습니다. 자, 특정 2개의 지역에 비콘을 설치한 다음에 이 지역을 설정하고 존 1에 갔을 때는 델파이 비긴했는데 존 2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책 등과 같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해당 지역에 관한 도서 정보를 표현하는 그런 데모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비콘 맵 펜싱은 저희 이제 데브기어 사무실에서 특정 지역을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비콘을 설정해서 그 비콘 신호를 이용해서 그 실내에서 길 찾는 기능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레거시 논쟁 극복입니다. RAD 스튜디오, 특히 델파이는 오래된 유물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델파이 3 또는 5와 같이 오래된 버전은 그래도 유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인 10.2 도쿄도 유물일까요? RAD 스튜디오는 다른 개발 도구와는 다르게 꾸준하게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혁신하며 발전해왔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리눅스까지 대부분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이 최신 아키텍처 등과 같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델파이와 C++ 빌더로 VCR, 파이어몽키, RTL 등의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위의 기능들을 매우 높은 생산성으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아마 다른 개발 툴보다 훨씬 델파이가 앞서 나가는 그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눅스 지원합니다. 자, 리눅스는 10.2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리눅스 64비트 서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은 우분투 16 버전 그리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7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자, 대부분의 배포판에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센트 OS와 같은 또 다른 리눅스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서버 사이드 기술 위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TL, DBRTL, IOUtils, 파일 시스템 접근하고 뭐 DB 연결하기 위한 파이어닥, HTTP 등등과 같은 서버 사이드 기술 위주로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뭐 클라이언트용 리눅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자, FMX 리눅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fmxlinux.com으로 들어가시면 서드 파티 기술을 통해서 그 델파이 또는 델파이로 그 리눅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C++ 빌더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버전 10.3 버전의 리눅스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리눅스 서버 지원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에디션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눅스를 당장 뭐 사용하실 계획은 없더라도 리눅스 앱 개발할 계획은 없더라도 한번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향후에 리눅스 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RAD 스튜디오에서 리눅스 개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따라하기 형태로 아래 링크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리눅스 기반 웹 서비스 제작하는 내용도 이 하단 링크에 기록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서는 콘솔 기반 웹브로커 그리고 아파치 모듈 기반 웹브로커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눅스용 앱을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실제 MySQL DB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는 MySQL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웹브로커 프로젝트에서 MySQL과 그 파이어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실제 웹 서비스로 서비스하는 내용까지도 따라하기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